772년 겨울 한양 궁궐 밖 조용한 집. 그녀는 겨우 30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공주였습니다. 숙희 공주,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여인의 옷을 입고 낯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숙희 공주는 불가능한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에 들어온 한 남자, 금지된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역적이 되고 사랑하는 남자는 반역자의 피를 손에 묻혀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가혹했습니다. 왕족의 사랑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높은 궁궐담은 그녀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공주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영원히 그를 잊을 것인가. 그날 밤 옥비녀를 쥔 그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한숨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눈발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듯이. 그녀의 외로운 선택은 한 시대의 비극이 되었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왕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공주가 신분도 궁궐도 목숨마저 내려놓게 되리라는 것을. 단 하루 만에 공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숙희 공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21년 11월 1일 창덕궁 교태전. 깊은 가을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효종 임금과 인선 왕후의 세 번째 딸이었습니다. 왕실은 기뻤습니다. 건강한 공주의 탄생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교태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좋은 징조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받은 공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북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딸에게만큼은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숙희는 궁궐의 엄격함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숙희는 다른 공주들과 달랐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궁녀들은 종종 당황했습니다. 공주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공주들은 조용히 자수를 놓거나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숙희는 달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글자를 배우고 시를 읽었습니다. 1955년 어느 봄날, 4살의 숙희가 아버지 효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궁궐 밖 세상은 어떤가요? 효종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넓고 거칠단다.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지. 저도 궁궐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작은 손이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혜를 쌓는 것이다. 세상은 궁궐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효종은 공식 행사가 아닐 때면 항상 숙희에게 책과 붓을 선물했습니다. 다른 공주들에게는 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대신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공주에게 너무 많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이 똑똑하게 자라길 원했습니다. 강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궁궐의 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어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말이다. 효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공주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왕족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빠인 왕세자 현종과도 돈독한 유대를 나눴습니다. 현종은 동생의 총명함을 알아봤고 숙휘는 오빠의 따뜻함에 의지했습니다. 강한 가족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안정적인 배경이 그녀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요. 10살 숙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효종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라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뿌리는 땅과 함께 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한다. 그리고 잎은 바람과 함께 춤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단다. 이 평화로운 시간들이 숙희의 마음에 사랑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공주이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딸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녀에게 운명과 맞설 수 있는 최초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공주의 강한 마음이 훗날 조선의 엄격한 법도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지,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 1668년 봄, 숙희 공주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궐에서 가장 총명하고 자비로운 왕족 여성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시를 지었고 책을 읽었으며 궁녀들에게 자상했습니다. 병든 궁녀를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혼인이 다가왔습니다. 부마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의 배경과 세력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숙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사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왕실의 결혼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마음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 공주로 태어난 것은 저주일까? 축복일까? 이것이 제 운명인가요? 숙희가 어머니 인선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인선 왕후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견뎌야 한다. 그것이 공주의 숙명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해 봄,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태화. 22살의 젊고 강직한 무관이었습니다. 궁궐 호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경주, 정시 가문 출신이었지만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한 장교였지만 속으로는 시와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었고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태화가 실수로 공주에게 시에 대한 존경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본래는 다른 선비에게 보내려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공주궁에 들어갔습니다. 숙희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꾸밈 없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숙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정태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가 직접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공주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와 학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의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갈망. 두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공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정태화의 한 편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수키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해진 정치적 혼인이라는 틀 안에서 수키 공주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공주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늦은 봄 어느 날 저녁 궁궐 뒤편 숲.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정태화는 순찰을 도는 척했고 수퀴는 산책을 나온 척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 발각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서는 것은 죄입니다. 수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태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들풀 한 송이였습니다. 민들레였습니다. 이 꽃은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공주님처럼요. 공주님도 강한 분이십니다. 수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수퀴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들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평생 이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공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태화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궁궐의 감시를 피해서 그들의 사랑은 비밀 정원처럼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수퀴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공주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고 공주의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키 공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모든 운명을 뒤집는 금지된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춘클 70년 가을, 창덕궁 대조전. 비극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5월 4일 효종 임금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침을 맞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키 공주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옥비녀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깨어나세요. 수퀴의 절규가 대조전을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왕실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효종은 죽기 전 인선 왕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퀴를 부탁하오.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오. 제발 아이를 지켜주시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아버지가 준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이 수퀴에게 남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버팀목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종의 죽음은 왕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수퀴 공주의 정서적 안정은 무너졌습니다. 오빠 현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궐은 정치적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속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습니다. 왕실의 상복 문제로 조정이 갈라졌습니다. 숙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공주의 결혼 생활은 더욱 형식적이고 외로워졌습니다. 부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부마에게서 정서적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 궁궐 어딘가에 있는 정태화를 향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숙희는 아버지가 준 옥비녀를 보며 울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슬픔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제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숙희가 어머니 인선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인선 왕후는 딸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우리는 왕족이다. 개인의 슬픔보다 왕실의 안정이 먼저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하지만 숙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태화였습니다. 슬픔 속에서 공주는 한 사람만을 갈망했습니다. 금지된 그 사람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1671년 겨울 공주궁.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희 공주의 남편 부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병을 얻었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왕실은 경악했습니다. 공주는 21살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의 감시와 공주라는 신분이 더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왕실 법도는 공주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부마의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깊은 밤, 가장 위험한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주궁에서 숙희와 정태화가 마주섰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불안이 그들 사이를 흘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정태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주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숙희의 목소리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멀리 떠나겠습니다. 공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가 공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안 돼요. 숙희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당신마저 없으면 저는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두 분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공주님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숙희는 처음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운명에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공주로 살라고 강요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속삭임이 궁궐 안팎으로 번졌습니다. 공주궁을 드나드는 수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신들의 비난이 현종 임금에게 쏟아졌습니다. 숙희 공주가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왕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실의 수치입니다. 현종은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압력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벽이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주의 명예인가, 운명적 사랑인가, 아니면 둘 다 잃을 것인가. 772년 초봄, 현종의 집무실과 공주궁 사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왔습니다. 대신들은 정태화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공주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은 역모와 같았습니다.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종 임금은 눈물을 머금고 동생 숙휘를 불렀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숙휘야, 현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효종이 준 옥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숙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느냐?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셨다. 숙휘는 울먹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살아야 한다. 네가 살면 그도 산다. 하지만 둘 다 살려면 선택해야 한다. 내가 왕이 아니라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텐데. 고통스러운 선택이 제시되었습니다. 정태화의 목숨을 구하려면 공주의 신분을 포기하고 영원히 궁궐을 떠나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 밖 외딴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정태화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정태화는 역적으로 처형되고 숙휘는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숙휘는 정태화가 준 민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민들레를 책 속에 눌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오라버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숙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의 신분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종이 울었습니다. 왕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용포를 적셨습니다. 정말 그 선택을 하겠느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영원히 궁궐에 올 수 없다. 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숙휘는 망설임 없이 정태화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신분, 궁궐의 안락함, 왕족으로서의 명예, 모든 것을 저를 잊으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정태화와의 마지막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최후의 포옹이었습니다. 공주궁 뒤편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태화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공주님,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살아남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입니다. 숙휘의 눈물이 정태화의 어깨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태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주님을 잊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억하세요. 하지만 살아남으세요. 당신이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 짧았습니다.
왕실 칙령까지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옥비녀는 이별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의 증거였을까요? 1672년 봄, 궁궐을 떠나는 날, 숙희공주는 병으로 인해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궁궐을 떠났습니다. 실제로는 왕실에서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궁궐 밖 외로운 사가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모든 신분과 특권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왕족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들은 그녀를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태화와의 편지 교환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정태화는 멀리 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평생 궁궐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늦은 봄 새벽, 공주궁을 나서는 순간, 숙희는 옥비녀를 방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공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무명 옷이었습니다.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굳건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궁궐과 차가운 밖의 세상,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인선 왕후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수키가 처음으로 격식 없이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내 마음이 결국 내 진정한 궁궐이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마라. 강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수키는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삶은 조용하고 명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었고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한 일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태화에게 보낼 수 없는 마지막 편지를 반복해서 썼다가 태웠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편지들을 보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견딜만 했습니다. 정태화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롭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습니다. 정태화도 공주의 희생을 알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변방에서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공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할 수 없었기에 더욱 숭고했습니다. 인선 왕후만이 가끔 딸을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허락을 받아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견디고 있구나. 강한 아이구나. 네,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수퀴의 내면적 서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수퀴 공주를 잊어갔습니다. 병으로 궁을 떠난 불운한 공주 정도로만 기억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잊혀진 공주로 조용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유품 중에서 아무도 몰랐던 시 한 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1994년 4월 숙휘의 사가. 숙휘 공주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고독하지만 품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홀로 산 삶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정태화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궁녀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효종이 준 옥비녀,
정태화에게 보내지 못한 시 한 편, 그리고 눌러서 보관한 민들레 한 송이. 민들레는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처럼 시들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시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에서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었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당신의 들꽃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민들레처럼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계속될 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종 임금이 직접 이 시와 민들레를 정태화에게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화가 이 시와 민들레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8살의 노인이 된 그는 평생 지켜온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정태화는 깨달았습니다. 수퀴 공주의 마지막 깨달음과 같았습니다. 정태화는 그 후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공주의 시와 민들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한 역사가가 사적인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퀴 공주의 삶은 왕실의 비극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였다. 그녀가 이룬 승리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승리는 명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고 마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신분도 권력도 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사랑으로서의 헌신을,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수퀴 공주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퀴 공주 병으로 별세.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궁중 내부의 사적인 회고록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녀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수퀴 공주와 정태화의 운명은 함께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없었습니다. 수퀴 공주는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영원한 이별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실의 법도와 의무라는 제약 속에서 개인적 사랑과 행복을 지키려 한 여성의 인간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희생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소유가 아닌 헌신에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수퀴 공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생명과 자신의 마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침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한 시대의 비극을 초월하여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사랑의 헌신을, 희생이 곧 승리라는 것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이 때로는 가장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가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1972년 겨울 30살의 여인은 궁궐을 떠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궁궐의 화려함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역사에 새겨진 삶. 왕관이 아니라 심장에 있는 진정한 삶. 그것이 수퀴 공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수퀴 공주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과 법도가 인간의 삶을 가둘 수 있지만
사랑과 용기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시간을 넘어 살아남는다는 것을, 진정한 삶은 지위가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포기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헌신이고, 희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수키공주는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간을 넘어 울림이 된다는 것을, 한 여인의 눈물이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궁궐을 떠났지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름이 지워졌지만 사랑은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민들레처럼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